안녕하세요, 빙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저스트 킵 바잉이라는 책을 리뷰해 볼 건데요.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ETF 사세요. 그러니까 이 책이 모건하우저를 비롯한 수많은 투자의 구루들이 극찬했거든요. 저도 처음 나왔을 때 읽었을 때는 꼭 성경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좀 신기한 경험인데요. 이게 아마존에서 아마 나오자마자 1위로 등록된 책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두 번째로 읽어봤는데요. 의외로 또 가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뜨끔해지기도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심리학 서평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부분만 좀 정리해 볼게요. 사실 책 내용의 대부분이 이 책 제목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스트 킵 바잉. 그러니까 타이밍 재지 말고 돈이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그냥 바로 주식에 저스트 킵 바잉 했을 때가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저스트 킵 바잉은 과학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거치식 투자랑 이제 매달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통계를 보면은 이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거치식 투자가 적립식 투자보다 성과가 좋았던 경우가 71%예요. 그러니까 이 확률로만 보면은 이 거치식 투자의 성과가 이제 적립식보다 뛰어났죠. 그러니까 저스트 킵 바잉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진짜 가장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팩트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목돈을 한 방에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이게 모니터 뒤에서 누가 보고 있다는 말 있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또 바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내가 목돈을 한 번에 투자했는데 물론 71%의 경우는 수익이 괜찮았지만 나머지 29%에 해당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2.9%면 모르겠는데 29%면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있는 인간이죠.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확률이 높다고 이 목돈을 한 번에 베팅하는 거는 저는 좀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확률로만 투자를 결정한다면요. 저스트 킵 바잉보다 이제 저스트 킵 바잉 3배 레버리지가 맞죠. 그 나스닥이랑 이제 나스닥 이 3배 레버리지랑 이 성과를 비교해 보면요. 거의 7배나 3배 레버리지가 성과가 뛰어나요. 7배면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3배 레버리지 투자는 최대 하락폭이 79%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0%가 되는 거예요.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목돈으로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8%, 80% 되면 이 변동성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냥 일반인이라면은 한 번에 목돈을 확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매달 소액으로 좀 나눠서 적립식 투자하는 게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익률이나 더 높은 확률보다는 꾸준히 장기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냥 일반 직장인이면요. 한 번에 목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급에서 그냥 일부를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더 맞기도 해요. 물론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저스킵 바잉은요. 꼭 가지고 있는 모든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시장 타이밍 재지 말고 그냥 묵묵히 계속 투자하라는 의미에 더 가깝긴 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2020년, 21년 이후로 현금 비중이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주식 대비 12%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부터 배분을 기록했는데 이제 최대치의 현금 비중이죠. 아마 제 인생에서 최대치의 현금일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생각보다 이제 신혼집 전세 가격이 내려가서 이제 들어가는 돈이 좀 적었기 때문도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뭔가 이 자산시장에 큰 충격이 와서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제가 좀 기대를 했기 때문이 커요. 그러니까 즉 저는 저스트 킵 바잉을 하지 않고요. 타이밍을 쟀다는 얘기예요. 제가 타이밍 재지 않고 그냥 2021년, 2020년부터 꾸준히 투자 금액을 늘렸으면요. 그럼 지금 현금 비중의 일부를 주식으로 옮겼다면은 성과가 훨씬 좋았겠죠. 올해만 나스닥이 3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이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저의 오판이었죠. 제가 지금 한 12% 조금 넘게 현금 비중이 있는데 모건하우절이 자기는 주식 대비 20%가 현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건하우절보다는 공격적인 편인데 저의 실책은 이게 계속 같은 현금 비중을 유지한 게 아니고 그 몇 년 사이 현금 비중이 계속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100%를 다 주식에 투자하는 게 불안하면요. 현금이랑 주식 비중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저스트킵 바잉을 계속 투자하면 되는 건데 저는 타이밍을 재느라 계속 현금을 쟁겨놓고 이 투자를 좀 줄였던 거죠. 그래서 저스트킵 바잉은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특히 심리학적으로요, 가장 뛰어난 투자 방법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이면요, 월급 받는 날 그냥 저스트킵 바잉 계속 투자하면 돼요. 타이밍 재지 말고요, 저처럼. 그리고 종목 선정에 고민도 필요 없어요.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ETF로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진짜 심플한 투자 방법인데 어찌 보면 진짜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상승장에는 자꾸 헛된 욕심이 생기고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이제 공포의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꾸준히 우리가 저스킵 바잉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 멘탈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봐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시점으로 나스닥 100 RSI 지수가 70을 넘었거든요. 좀 고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과열됐다고 할 수 있죠, 시장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도 한 번에 저스킵 바잉 하는 건 아니고 꾸준히 적립식으로만 투자하는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축과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책 초반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은 저축을 하고 부자는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자칫 이 말이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은행에만 돈을 넣기 때문에 계속 가난해지는 거고, 부자들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부자가 된다는 뉘앙스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나이가 아직 어려서 충분히 돈을 이제 모으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투자보다는 이제 본업에 집중해서 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 충분히 돈을 모았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이 자본소득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을 만나 상담할 때 이제 꼭 하는 얘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부자 되는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소득을 늘린다. 두 번째는 지출을 줄인다. 세 번째는 투자를 잘해서 자산을 불린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청년들은 3번 투자를 잘해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제 20, 30대 청년들은 아직 자본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죠. 근데 이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돈 벌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상담해 보면은 30살에 이제 1억 모으기도 힘들고요. 5천만 원 못 모은 청년도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5천만 원을 100% 주식에 투자해서 연 10% 수익이 났다고 해도 투자 수익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두세 달치 월급보다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릴 때는 투자에 너무 막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제 미래의 내 소득,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도록 이 본업에 집중하고요. 이 자기 개발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또 사람이 영원히 소득을 늘리고 돈을 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차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잠재력이나 그 내 가치가 줄어들어요. 뭐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 생활 하는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은 제가 이제 40대 초중반인데 벌써부터 위기감이 느껴진다고 하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나라는 인적 자본은 점점 가치가 줄어드는데 내 자본에 의한 이 자본 소득은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자본은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은 내 본업보다 자본 소득이 더 커지는 때도 오거든요. 책에서는 이거를 인적 자본을 금융 자본으로 대체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한 40대 중반까지는요. 저는 투자보다 물론 소득이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저축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내가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지 이 저축률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담했을 때 어떤 분은 소득이 400만 원이 넘어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오피스텔 월세에 살고요. 외제차 할부금 유지비 또 고급 취미 즐기느라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소득이 200만 원 초반인데 부모님 집에 살면서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써요. 악착같이 또 돈을 모으는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청년은 소득은 두 배 차이 나지만 실제 저축액은 그 200만 원 초반에 소득이 적은 분이 훨씬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러니까 매월 한 150만 원 모으는 나 알뜰이라는 청년이 있고요. 매월 50만 원씩 모으는 이제 김펑펑이라는 청년이 있다고 하면은 똑같이 이 저축액을 연 8% 수익으로 투자했다 가정했어요. 그러면 30년 후에 이 50만 원씩 모은 김펑펑의 자산은 7억. 반면에 150씩 모은 나알들의 자산은 21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의 저축액 차이가 30년 후에는 15억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책의 저자는 저축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꼭 소득의 몇 프로 이렇게 꼭 저축해야 된다는 등 너무 이렇게 저축하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할 수 있을 만큼만 저축하라. 이 단순한 충고를 따르면 스트레스는 훨씬 더 줄어들고 행복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저는 사실 물욕이 별로 없고 소비가 거의 없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훌륭한 조언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수백 명의 청년들을 상담해본 결과 이 조언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워낙 마케팅의 유혹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SNS가 발달하면서 남들과의 비교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출 관리가 되지 않는 청년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지출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저축률 목표나 좀 강제적인 저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맞게 돈을 써야 한다는 내용에는 저도 공감했어요. 자기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알아내고 그에 따라 맞게 돈을 쓰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대로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언제 팔 건지 매도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스트 킵 바잉만 영원히 할 수는 없죠. 언젠가는 그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주식을 팔면 되는지 딱 세 가지 조건만 얘기하고 있어요. 1번은 리밸런싱을 위해서, 2번은 편중된 포지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3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매우 비슷했는데요. 뭐 리밸런싱이랑 편중된 포지션 변경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 리밸런싱 횟수나 시기에 대한 조언이 나오는데요.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 수익률이 더 높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기에 편하고 뭐 너무 자주 하면 좀 귀찮죠. 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세금에 대비하기도 쉬워서라고 합니다. 이 리밸런싱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주식에 100% 투자하는 거 아니고 뭐 주식이랑 채권 혹은 뭐 원자재나 다른 자산과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하는 거죠. 수익률만 따지면은 리밸런싱 하나도 없이 그냥 주식에 100% 장기 투자하는 게 얘가 짱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주식에 60% 채권에 40% 자산 배분한 거랑 주식에 100% 몰빵 투자를 비교해 보면요. 주식의 몰빵 투자 성과가 훨씬 좋아요. 제가 한 30년째 해보니까 거의 2배 수준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주식에 100% 투자하는 거는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50%로 좀 변동성이 너무 크긴 하죠.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는 게 먼저냐 아니면은 수익률 높은 게 장땡이냐,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하는 건데 저도 어렸을 때는 자산 배분이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그 마이너스 50%? 그런 변동성 따위는 감수할 수 있으니까 자산 배분 없이 그냥 주식에만 100% 투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저도 좀 코로나 사태나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좀 급격한 금리 인상도 겪어보고요. 특히 그 중국 공산당 규제도 있었고요.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들을 겪어보니까 이게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닥치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 이 시장에 출렁임이 생기는데 자산이 쌓일수록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신 건강상 어느 정도의 자산 배분이나 리밸런싱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리밸런싱을 하면 이제 어떤 자산 비중을 좀 줄이잖아요. 그 후에 그 자산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걸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리밸런싱 횟수는 책에 나온 대로 한 1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산의 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뭐 주식, 채권, 현금, 부동산 등 이런 다양한 자산의 배분과 이 리밸런싱을 말하고 있다면은 자산 로케이션은 세금에 관련된 구분이에요. 근데 자산을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일반 그 계좌 혹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계좌 등 다양한 형태의 계좌에 나눠서 배치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일반 계좌, ISA 계좌, 연금 계좌, 뭐 IRP 퇴직 계좌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걸 말해요. 책에는 이제 미국의 401k 퇴직 계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미국은 우리나라랑 이게 세금이나 제도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을 이제 번역하고 감수하신 분의 해설이 나와요. 이제 감수자분도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 IRP 등 이 절세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계세요. 여유가 있으면 1년에 전 1,800만 원까지 최대한도로 불입하는 것도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조세에 관련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실제로 저도 매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아직 20, 30대 분이라면은 너무 무리하게 또 연금 계좌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꾸준히 소득의 10% 정도만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도 충분하거든요. 만약에 급여가 300만 원인 청년이 딱 소득의 10%인
월 30만 원을 꾸준히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소득 상승률이 5%씩 오른다고 했을 때 이제 오른 만큼 투자 금액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0년 동안 연 10% 투자로 수익이 나면은 최종 잔고는 은퇴 시점에 10억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10억을 은퇴 자산으로 갖고 있으면 연 3%씩 배당받아 쓴다고 해도 월 25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1, 2%더 추가 수익이 나는 거는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노후 준비용으로는 최고의 절세 기자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계좌는 꼭 활용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미 부자일지도 모른다는 이 저자의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너무 위만 쳐다보며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뭐 세계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은 순자산으로 한 4,2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50만 원 이상만 갖고 있으면은 전 세계 절반의 사람들보다 부자라고 해요. 뭐 우회죠. 만약에 순자산이 9만 3천 원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이상이면은 미국에서도 순자산 중위값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위 10% 부자예요. 1억 2천만 원이 전 세계 상위 10% 부자라는 게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도 순자산 중위값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국 중간이 자산 1억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상의 부자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비교하고 좀 우울해하죠. 조너선 라우시의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복감이 20대 후반부터 낮아지기 시작해서요. 이제 50세까지 계속 낮아져서 바닥을 치고 이 50세 이후부터 상승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행복한 미소 곡선이라고 한다는데요. 이상하죠. 이게 어릴 때는 불행한데 50살이 넘어서 행복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어릴수록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기대감은 큰데 사실 실제 행복은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높을 수가 없죠. 근데 점차 나이가 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고 이제 좌절감이나 실망감도 점차 무뎌지면서 마침내 50살이 넘으면은 이 조그마한 기쁨에도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를 우리의 삶은 성장주로 시작해서 가치주로 마감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기대치도 높고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도 크죠. 근데 상당수 성장주가 그러하듯 결국은 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꿈이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가 되는 거였는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가치주가 돼요. 이제 별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의외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소소한 평범한 이런 삶의 행복을 이제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행복 공식. 내가 가진 것에서 기대를 빼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조금 버리면요. 이제 의외로 행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모건아우절이 돈의 심리학에서 강조했던 우리 삶의 안전마진과도 비슷한 부분이에요. 여러 철학자들이나 스님들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엄청난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산에서 매년 4%씩 인출해서 생활비로 썼을 때 이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이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자산이 이제 계속 인출해서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은퇴 시점보다 늘어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산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투자 수익률이 좋아서 자산이 좀 불어난 거고 두 번째는 은퇴 후에 지출하는 돈이 계속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산 시장의 성과가 너무 좋긴 했어요. 거의 뭐 S&P 500 기준으로도 연 10%씩 꾸준히 복리로 상승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지금은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성과가 이제 미래에는 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설령 미래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4%씩 이제 인출에 쓰는 이 은퇴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저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낮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예전만큼 크지 않더라도 이제 물가도 예전처럼 오르지 않으니까 이제 생활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4%씩 인출했어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더. 물론 최근 몇 년간은 물가가 엄청 올랐죠. 이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인데요. 그 돈을 푸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제 물가도 올랐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가격도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성과와 물가는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줄어들어도 물가가 낮아지면 생활비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가가 올라서 생활비가 좀 부담된다고 해도 그럼 투자 성과 역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까 이 자산 가격 상승을 이제 물가 상승의 리스크랑 맞춰서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자산 가격은 안 좋아지는데 물가만 폭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뭐 망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은 그렇게 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는 달러 자산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소비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거는 당연한 것도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은 욕망이 줄어들어요, 일단. 그리고 활동성도 줄어들어서 어디 잘 안 나가죠. 근데 더 큰 거는 이렇게 내가 막 소비를 많이 하면은 혹시 내 자산이 고갈되지 않을까라는 그 위기감이 진짜 크다고 해요. 그 공포심 때문에 돈을 더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그 남는 여분의 돈을 다시 금융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요. 이게 또 수익이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퇴자산이 또 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은퇴 준비나 혹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막 엄청난 돈을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은퇴했는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거나 자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요. 씀씀이를 좀 더 줄이거나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타면서 막 호화로운 취미 즐기고 뭐 명품 막 사 입고 뭐 이런 생활만 하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은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자일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을 모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가진 것에서 기대를 빼면 행복입니다. 이 공식을 꼭 명심해 주세요. 이제 5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저스트 킵 바잉은 진리입니다. 계속 사서 주식을 모아야 돼요. 두 번째로 젊은 시절에는 이제 내 소득, 근로소득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나이가 들고 자산이 쌓일수록 자본소득이 점차 중요해지죠. 세 번째는 지출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너무 막 지출 관리랑 저축률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네 번째는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꼭 활용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5번째로 기대를 낮추면은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투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의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이 모건하우절은 좀 은근하고 좀 부드러운 스타일인데 반해서 이제 이분의 글은 좀 더 직설적이고 좀 강경하죠. 닉 매기울리라는 분인데요. 책을 다 읽고 놀란 게 이분이 89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30대예요. 그래서 글을 읽었을 때는 전 나이가 좀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야, 닥치고 그냥 저스트 킵 바잉이 무조건 진리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꼰대 스타일일 것 같았는데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20, 30대 청년분들한테는 이제 비슷한 나이대 이 저자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책은 이제 이 책보다는 돈의 심리학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책 저스트 킵 바잉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쓴 책이죠. 2030 부의 시작을 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 표지에 있는 글로 마무리할게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저스트 킵 바잉. 그냥 계속 살아. 신도 적립식 장기 투자를 이길 수 없다. 저자의 말처럼 그냥 계속 주식을 사면 됩니다. 모쏘의 뿔처럼 흔들리지 않고요. 뭐 누가 주변에 뭐 부자 되었다는 소리에 겨냥하지 말고요. 그냥 계속 사면서 앞으로 나가면 돼요.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저스트 킵 바잉 하기. 이 심플한 투자 원칙을 잘 지킨다면은 평범한 사람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책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회 되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